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한 구절 들려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정현종님의 방문객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독서 동아리가 바로 이 시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책을 읽지만 독서 모임에서는 이 각자 책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책이라고 하는 우주와 책을 읽는 독자라고 하는 우주가 모여서 우리는 아주 새롭고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독서 동아리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미 활동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진짜 행운합니다. 예, 당신의 행운에 박수를 쳐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사실은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독서 동아리를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이 말아먹고 망해먹고 망치고 이랬던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곰곰이 짚어보면서 내가 독서 동아리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도움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난 게 뭐였냐 하면요. 모임을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러나 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끝나고 나서 마무리나 정리를 하기도 쉬운 그런 방법 없을까? 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10여 년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요건 항상 먹힌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독서 모임 방법이다. 생각한 게 4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4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눌 4가지는요. 하나는 목소리를 나누는 거, 또 하나는 침묵을 나누는 거, 3번째 밑줄을 나누는 거, 그리고 4번째 키워드를 나누는 겁니다. 자, 목소리를 나누는 법, 침묵을 나누는 법, 밑줄을 나누는 법, 키워드를 나누는 법에 대해서 그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소리를 나눈다. 낭독 모임인데요. 우리는 책을 읽는다 하면 책을 펼쳐들고 조용히 묵독을 하는 걸 많이 상상합니다. 그렇죠. 소리 없이 조용히 책을 읽는 거죠.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면서. 예, 그걸 당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류가 그렇게 묵독으로 책을 읽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기가 서툰 사람들이 혹은 아이들이 글자를 따라 읽으며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어려워하고 읽다가 보면 금방 졸리고 딴 생각이 나고 이런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유전자에 그렇게 묵독하는 유전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다 친숙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읽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본 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낭독이죠. 낭독의 전통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아무 재밌는 것이 없는 마을에 음유 시인이 찾아들어서 먼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신화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보다 가까운 과거로 오면 우리나라에는 전기수라는 것이 있어서 글쎄 돈을 받고 저작거리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에 빠져들어서 그 책 이야기를 들으려고 와글와글 모여들어서 돈을 꺼내서 내고 그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진 세상이지만 여전히 낭독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 낭독이 아주 재밌다는 걸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좀 허탈한 거였는데요. 제가 학생들하고 책 모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책 모임 할 사람 모여라. 그러니까 저요 해갖고 막 신나게 모였는데 모일 때까진 좋았는데 그리고 책도 열심히 읽어오려고 마음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모이는 날이 돼서 이렇게 앉았는데 다 표리 죽었어요. 왜 그러니 니네?
선생님, 책을 못 읽었어요. 네,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아, 못 읽었구나. 그럼 일주일 더 시간을 줄 테니 다음 주에 한번 모여서 저기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일주일 더 줄 테니 책을 읽어오렴. 다음 주가 됐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또 못 읽었어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니까 제가 기운이 좀 빠진 것도 있었지만, 아, 이거 말고 좀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마냥 미루면 시험 기간이랑 겹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번 책을 읽어보자. 그래서 6명의 친구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았는데 우리 한 페이지씩 낭독을 해볼까? 돌아가면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처럼 책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한 30분 정도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을 읽었을 뿐더러 꽤 잘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읽고 나서 책을 덮은 다음에 어떤가 물어봤더니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어요. 이 뒷얘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낭독이 꽤나 도움이 되겠구나. 게다가 읽을 시간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리 책 읽어볼 필요 없이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그 읽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하면서 책 모임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다면 다른 책으로 어른들 모임에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꿨던 건 뭐냐 하면요. 저희 집에 이렇게 두꺼운 벽돌책들이 많아요. 언젠가 읽어보리라 생각하면서 일단 우리가 책을 다 읽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서가의 품격을 높이는 책들, 두꺼운 책들이 막 있는 거죠. 그 중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읽긴 읽고 있는데 집중이 잘 되지도 않고 책이 워낙 두꺼우니까 자꾸 중간에서 그만두고 이것도 역시 내가 혼자 읽기 어려운 책이니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낭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마 이 두꺼운 책을 함께 읽을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번 모집을 해봤죠. 그런데 의외로 금방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그런 책을 한 번쯤 읽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일리아스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희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모일 때마다 일리아스를 한 챕터씩 읽어나갔죠. 근데 처음에는 막 사람 이름도 헷갈리고 막 혀가 꼬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죠. 아, 그렇지. 호메로스도 이 얘기를 처음에 글로 쓴 게 아니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말로 들려준 거지. 이게 나중에 글자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묵독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일리아스를 다 읽고 나자 더욱 힘이 붙은 저희들은 2년차 오디세이아의 도전을 또 했죠. 역시 다 읽었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생각해보면 고작 2권의 책을 읽었을 뿐이지만 자신감도 붙고 그동안에 재미있게 책을 읽었던 경험이 아, 낭독 독서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년 동안 그 책들만 읽은 건 아니고요. 다른 모임에서 혹은 그 책을 읽는 곳에서 다른 책들도 함께 소리내서 읽어봤죠. 그렇게 같이 소리내서 읽은 책 중에 뭐가 있냐 하면 희곡들이 있어요. 희곡도 역시 묵독용 책이 아니에요. 혹시 난 올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모두 정복하고 말겠어. 이런 꿈을 꾸셨다가 쓸쓸히 포기하신 적 없나요? 읽긴 읽었지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서 좀 절망되셨던 적은 없나요?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 중에 Just One Day라는 게일 포먼의 소설이 있어요. 아주 달달하고 말랑말랑한 로맨스 소설인데요.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크게 읽는 셰익스피어라는 강좌를 수강 신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강좌 첫날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도서관에 앉아 조용히 읽으라고 희곡을 쓴 게 아닙니다.
극작가는 소설가와는 달라요.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려면 그의 작품이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를 이해하려면 큰 소리로 읽거나 공연으로 관람해야 합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강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크게 읽는 셰익스피어. 문자 그대로지요. 이 강의에서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조용히 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수업 시간에 큰 소리로 각자의 파트너와 셰익스피어를 읽을 겁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죠. 희곡은 원래 큰 소리로 읽으라고 나와 있는 작품인데 저희가 너무 우아하게 묵독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읽혔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인형의 집을 한번 읽어봤어요. 어우, 세상에 너무 재밌어요. 게다가 희곡의 좋은 점은 대체로 2시간 안에 끝이 난다는 거예요. 원래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고 있고 상연되는 무대 공연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길게 안나까레리나나 전쟁과 평화처럼 그렇게 길게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모임에 하나의 희곡을 읽는 것이 매우 적당한 분량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희곡 읽기를 해보니까 이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독서 모임에서 이 낭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해보니까 소설도 괜찮고요. 좀 읽기 어려운 책들도 소리내서 읽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책 읽기가 서툰 사람에게 좋고요. 그 다음에 책을 너무 빨리 읽는 사람에게도 좋아요. 책을 너무 빨리 읽으면요, 후루룩 지나가서 정말 중요한 걸 캐치하지 못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인데요. 다 읽고 나서 읽기는 다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멍.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낭독을 하면 꼭꼭 씹어서 읽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곡이나 서사시 같은 원래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나온 책을 읽으면 더욱 좋죠. 이런 낭독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독서의 지평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희곡 읽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인데요. 우리 희곡 읽기 하면 뭘 상상하세요? 앞에 등장인물이 나오니까 너는 갑돌이, 너는 갑순이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낭독 독서에서는 배역을 나누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건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전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곡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재밌게 읽자고 모였는데 주인공 안 되면 벌써 마음 조금 상하고요. 그 다음에 제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기도 해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목받는 독서 모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저희는 배역을 나누지 않고 그냥 한 사람씩 대사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읽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역을 나누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서 한 대사씩 내가 어떤 배역을 맡게 되든지 계속 배역이 바뀌겠죠. 그렇게 하면서 읽어나가는데요. 그러면 연기 부담이 없어서 또 좋기도 해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는 방법은요. 침묵을 나누는 거예요. 침묵은 어떻게 나눠? 낭독 독서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역시 책 모임을 하려고 모였는데 친구들이 책을 안 읽어왔어요. 그렇지. 너희는 바쁘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서 책을 읽어보자. 30분간 절대 침묵의 시간을 가졌죠. 이 절대 침묵의 시간에는 당연히 스마트폰은 사용할 수 없고요. 화장실 가도 안 되고요. 가급적 음료를 마시는 것도 제한하고 뭐만? 책 읽기만 해요. 조용히. 이게 의외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하철을 타고 갈 때나 아니면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릴 때 책을 읽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잘 읽히는 경험 없었나요? 잠깐만 읽으려고 마음 먹고 딱 짬을 내서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읽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도 폭발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침묵의 시간을 주는 그런 묵독 독서 모임을 가지기도 해요. 침묵 독서 모임이죠. 이것도 그냥 모여서 조용히 책만 읽고 헤어지면 시시하니까 30분에서 1시간 참가자들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참가자들마다 다르겠죠.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무조건 책만 읽은 다음 책 읽기가 딱 끝나는 시간에 책을 덮고 방금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책을 금방 읽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요. 얘기를 나누기가 되게 좋아요.
저마다 읽는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못 읽는 사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뒷부분이 궁금해서 나머지 부분 집에 가서 꼭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하는 거죠. 시작을 한번 해주면 그 뒤에 훨씬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 친목 독서 모임은 여러 가지 책에 좋지만 특히 단편 소설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할 때 아주 좋습니다. 짧은 단편 소설들은 아주 집중하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어낼 수 있고요. 읽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단편 소설은 되게 수월해요. 왜냐하면 단편 소설 자체가 갑작스러운 결말, 이건 뭐지? 싶은 그런 상황들이 늘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다른 책들을 가지고 끊어 읽으면서 친목 독서를 할 수도 있지만 특히 단편 소설을 읽을 때 아주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 볼 거는요. 밑줄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밑줄 모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세요? 마음에 드는 구절, 기억하고 싶은 구절, 뭔가 쿵 하고 내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밑줄을 치지요. 예, 그런 밑줄들을 모아보는 겁니다. 모여서 서로 자기가 발견한 밑줄을 나누는 거죠. 미리 적어오라고 하면 숙제가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종이를 이렇게 이런 종이들을 나누어 주고요. 종이를 이제 각자 나누어서 가진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읽은 밑줄 그어온 것 중에서 제일 밀고 싶은 밑줄을 적어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밑줄들을 각자 적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놓는 거예요. 쭉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쓴 밑줄들이 이렇게 쭉 전시가 되겠죠. 그러면 밑줄을 다 내놓으면 시장에서 쇼핑을 하듯이 쭉 참가자들이 그 밑줄을 한번 훑어보면서 자기가 쓴 것 말고 다른 사람이 쓴 밑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옵니다. 다 각자 새로 쇼핑한 밑줄을 가지고 모였으면 이제 진행자가 먼저 시작하면 되겠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칭찬으로 고래를 춤추게 해야 할까? 야생의 고래는 누가 칭찬을 한다고 해서 춤을 추지 않는다. 정은혜님의 싸움의 기술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예, 이런 구절을 제가 골랐어요. 제가 이 구절을 고른 이유는 저는 칭찬이라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은혜님은 칭찬이 잘못하면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어서 이 밑줄을 골랐습니다. 라고 밑줄을 고른 이유를 얘기하고요. 근데 원래 이 밑줄을 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밑줄의 주인님은 누구시죠? 하면 다 같이 주인님 하고 부릅니다. 주인님. 그러면 이 밑줄의 주인님이 나와서 예, 저도 바로 그렇게 비슷한 뜻으로 이 구절을 골랐어요. 옛날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책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생기더라고요. 예, 요게 제가 이 밑줄을 쓴 이유고요. 제가 새로 골라온 밑줄은 이겁니다. 하면서 읽어주고 이거 고른 얘기 해주고 그리고 주인님 하고 부르면 이 밑줄의 주인님이 다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따로 순서를 정해질 필요도 없이 다정하게 서로를 불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의 연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밑줄을 나누는 걸로도 충분히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이 만약에 밑줄 나눔만으로 하게 된다면 한 사람이 한 개의 밑줄이 아니라 두세 개의 밑줄을 가지고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밑줄만으로도 충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밑줄 나누기를 하면 몇 가지 점에서 놀랍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내가 읽었던 바로 그 책에 저 구절이 있었어? 나는 보지도 못했던 저 구절이 저렇게 훌륭한 구절이 숨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감동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골랐던 밑줄에 누군가도 또 밑줄을 쳤을 때의 그 감동, 소름. 그쵸? 갑자기 소울메이트가 된 기분이에요. 네, 그렇게 서로의 밑줄을 나누면 두 가지 면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고요.
서로 책에서 찾아보기 좋으라고 밑줄을 나눌 때 페이지를 살짝 여기다 밝혀주면 다른 사람들은 이 카드가 없으니까 책에서 135페이지 하면 135페이지를 펴서 같이 보면서 읽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기술적으로 요 방법을 써보면 좋겠죠. 모임이 끝나고 모임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줄 몇 개씩 적당히 늘어놓고 사진을 찰칵 찍어서 모임 카페나 뭐 카톡이나 이런 데 같이 올려주면 다 모두가 그 밑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아주 좋답니다. 정리하기도 좋고 따로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책의 좋은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죠. 거기다가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책을 끝까지 읽고 오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읽은 부분 중에서 밑줄을 찾아내면 되니까. 그렇죠. 책 못 읽고 왔는데 죄송해요. 물론 책을 다 읽고 오면 좋지만 우리에겐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어떤 날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읽은 부분 중에서 찾아서 얘기를 나누면 되니까 이건 참 자비로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이 쇼핑하는 순서가 속도가 느려서 망설이는 사이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밑줄을 모두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를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꼭 고른 게 아니라 마지막 남겨진 밑줄이라 할 수 없이 가져왔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카드가 나에게 온 선물이로구나. 나에게 온 계시로구나.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에게 왔다면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나눌 것은요. 키워드를 나누는 건데요. 키워드를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요거 제가 친구들하고, 이건 학생들하고 한 게 아니라 저의 친구들하고 한 책 모임에서 자기만의 방을 읽고 키워드를 나눈 거예요. 각자 육각형 카드를 나눠 갖고요. 자기가 받은 카드에 카드 한 장당 하나의 키워드를 적습니다. 이때 키워드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구절이 되기도 하고요. 문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일 때도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떠올랐던 어떤 생각일 때도 있어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얘기를 풀어줄, 이끌어갈 결정적 한마디를 카드에 적는 거죠. 중요한 건 카드 한 장에 하나씩만 적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를 다 손에 들고 있다가 제일 먼저 누가 카드 한 장을 내려놓으면서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야기가 감동 깊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그 카드랑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카드를 골라서 그 옆에 놓고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등등등의 접속사로 연결될 수 있는 걸 얘기하겠죠. 그런 카드를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늘어놓고 나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놓은 카드들을 늘어놓은 채로 사진으로 찰칵 찍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실물 카드를 스케치북에 붙여서 저희 모임의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장 한 장 쌓여가면서 이건 디디의 우산을 읽고 한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들이 쌓여 나가는 거죠. 어때요? 되게 정리하기도 쉽고 이야기 나누기도 수월한 방법이죠. 근데 몇 가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왜 육각형이야?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도형으로 해봤는데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육각형으로 할 때 가지를 가장 유연하게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결과물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와요. 자연물 중에서도 뭐 주상절리라든지 벌집 생각해보면 다 육각형이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양으로 정리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육각형을 적극 권해드립니다만 뭐 네모로 해도 되고 동그라미로 해도 되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모양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카드를 넉 장 손에 들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요. 막 카드를 막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이랬고요, 이래서 이랬고요. 그러면서 이건 손을 빨리 털고 나서 만세 하는 카드 게임이 아닙니다. 한 번에 한 장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옆 사람은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이 얘기하니까 요거 얘기해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확 잡아채서 자기 순서로 막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또 뭐라고 마음이 좀 상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지켜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카드를 준비해서 얘기를 하면요. 각자 자기가 아는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 너무 모르는 얘기만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샛길로 빠지지 않아요. 우리 독서 모임에서 문제가 그거잖아요. 한번 샛길로 빠지면 끝도 없는 거. 근데 이거는 샛길로 빠지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임을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딱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모임을 정리하기도 좋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개의 나눔 독서 방법들은요. 다 자기가 아는 얘기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준비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책을 끝까지 다 읽고 오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즉, 참여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독서 모임 뭐 있겠어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존중해주고 와서 그 사람이 책을 읽으며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독서 모임 아니겠습니까? 독서 모임 하려고 할 때 아직도 많이 망설여지시나요? 내가 더 준비하고 공부한 다음에 해야 할까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에요.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독서 모임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당신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 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니에요. 무지한 진행자가 진짜 좋은 진행자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진행자는요, 자꾸 강의를 하거든요. 참가자들을 청중으로 소외시켜요. 많은 사람들을 발언자로 초대할 수 있는 친절한 진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무지한 진행자가 좋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된 거죠. 예.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독서 모임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기를, 그리고 더 좋은 독서 모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